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개가 아니다. 박숙희. 그날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대낮부터 캄캄했던 하늘과 우중충한 비로 인한 스산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었다. 그 전날 밤 나는 저녁 일찍부터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마셔대 몹시 취해 있는 그를 데리고 내 자취방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술에 취한 탓인지 아니면 긴 여행에서 돌아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전날 밤 그는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고 나는 어정쩡하게 마신 술기운 때문에 더욱더 또랑또랑해지는 정신으로 잠든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곁에 슬며시 몸을 뉘었다. 그의 옷에서 나는 젖은 풀냄새 같은 것을 맡으며 그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불 위로 한쪽 발을 내놓은 채 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재떨이와 성냥 그리고 테이프 몇 개가 그와 내가 누워있는 잠자리 머리맡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언제 봐도 어색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전기 밥솥과 커피포트 그리고 기름때가 앉아있는 전기 후라이팬을 바라보며 술에 절은 그의 속을 풀어줄 국물 같은 거라도 끓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곧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부엌도 없는 단칸 자취방에서 뭔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자 금방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었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테이프를 낮게 켜놓고 담배를 입에 물던 나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갔다. 연기가 빠져나갈 만큼만 창문을 열어두고는 그의 옆에 나란히 엎드려 누웠다. 그렇게 캄캄하던 어느 날 눅눅한 자취방에 혼자 누워서 뼛속 깊이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끼며 듣던 모차르트의 그 경쾌한 선율이 그날은 그 자체로 경쾌하게 와 닿았다. 그래도 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든 그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낯설었다. 그를 만난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18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우연히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그 낯설음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 그때 엄마의 모습은 집에서 익숙하게 냄새 맡고 보아왔던 엄마가 아닌 전혀 낯선 40대의 한 중년 여인이었다. 그날 나는 그 이상한 낯설음 때문에 끝까지 엄마를 아는 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서 느끼는 낯설음은 그때 엄마에게서 느꼈던 슬픈 자각 같은 낯설음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의 낯설음,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불쑥 나를 찾아왔고 생소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내 옆자리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냉소적인 편이다. 아니, 냉소적이고 싶어 한다. 내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의 그 치명적인 첫사랑의 경험 이후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 그때 그 남자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얄팍하고 시큰둥한 것임을 눈치챘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렇다. 적어도 두 번째 만났을 때까지는 그의 전 존재가 나에게 붙들려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강렬하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조금씩 그 광채를 잃어가고 있었다.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처음 그가 내뿜었던 그 열기의 끝자락을 간신히 붙들고 있던 뜨거운 어느 여름날 함께 걷던 그가 몹시 얼굴을 찌푸리며
무더운 날씨를 짜증스러워하던 그 순간 나는 하늘이 캄캄해지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와 만난 지 정확하게 7번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그와 헤어진 이후 나는 사흘낮, 사흘밤을 심하게 앓았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이따위 사랑에 빠지지 않기로. 그것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한 결심이었다. 장형수라는 남자는 나의 그런 결심에 정말 걸맞는 남자였다. 바람처럼 문득 내 앞에 나타난 그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절실함을 느끼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서 그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만 존재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그런 낯설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종종 그 낯설음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모차르트의 선율이 너무 예민하게 와닿아 순식간에 내 존재 자체가 와해되어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며 다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불었다. 독한 담배 연기는 공중분해 되어버릴 것 같던 내 영혼을 꾹꾹 눌러주고 있었다. 그렇게 담배를 3개비쯤 연달아 피운 다음 책 대여점에서 며칠 전에 빌려온 움베르트 에코를 거의 30페이지가량 읽었을 때 그가 깨어났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습관처럼 내 몸을 끌어당겼다. 나 또한 익숙하게 그의 몸에 내 몸을 밀착시켰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낯설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의 관념과 그의 영혼은 언제나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당황스럽게 만들어 그를 만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도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의 섹스만은 달랐다. 나는 그의 몸을 처음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환희와 평온을. 그 숱한 어긋남과 존재에 대한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섹스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절망과 절망들을 희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 여겨질 정도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몇 시간을 그렇게 뒹굴다가 누구의 뱃속에서 난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전기밥솥에 물을 부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라면 봉지를 뜯고 있는데 그가 머리맡에 누워있던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잡지사에서 발간된 이번호 여성생활이었다. 원래 그런 류의 잡지는 거의 눈여겨보는 법이 없었던 그가 그 순간 그 잡지를 들춰보게 되었던 것은 단지 그 책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면과 씨앗 빠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불쑥 그가 입을 열었다. 그 기사 진짜 네가 쓴 거야? 느닷없는 질문에 그릇에 퍼올리던 라면 가락을 엉거주춤 든 채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가 덧붙였다. 연극배우 박형자에 관한 기사 말이야. 그것은 지난 후 잡지에 내가 썼던 기사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것으로 한 국장이 나에게 떠맡긴 것이었다. 박형자는 요즘 들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유명 배우였지만 그녀가 출연한 연극을 별로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처음에 한 국장이 그 기사를 맡겼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와 인터뷰를 하면서는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다. 세간의 인기 따위를 은근히 하찮게 여기는 나였지만 그녀는 과연 그 인기에 값할 만큼 대단한 구석이 있는 여자였다. 연극 배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뚝 선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나는 짧게 인터뷰 기사 정도로 처리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좀 더 심도 있게 그녀의 삶을 다루고 싶다고 국장에게 제안했다. 그래서 몇 장의 그녀 사진과 함께 분량이 꽤 되는 기사를 쓰게 되었다. 사실 그렇게 구구절절 늘어놓을 정도로 그녀의 삶이 기구절창하다거나 그녀의 연기가 천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잡지사 기자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글에 쓸데없는 화장칠하는 재주만 늘어 온갖 미사어구와 찬사의 말을 다 동원해 그녀에 관한 기사를 10페이지씩이나 써놓았던 것이다. 만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내가 하는 일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던 그가 불쑥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별로 싫지 않았던 나는 미처 그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필 여유도 갖지 않고 반색을 하며 물었다. 읽어봤어? 어때? 차리던 밥상을 아예 한쪽으로 밀어두고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순간 나는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듯 낯설고 생소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새삼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그것은 여느 때와는 좀 달랐던 것이다. 어쩌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약간 일그러뜨려진 그의 입술 모양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그에게서 느끼며 어눌하게 물었다.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그렇게 묻는 순간 내 얼굴빛이 대책 없이 화끈거리며 붉어졌다. 모멸감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종종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나를 기습했다. 그로서는 그런 표현이 기습의 의도로서 뱉어진 건 결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랬다. 언젠가 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영화 제목이 프라하의 봄이었던가. 그때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안이 밝아지면서 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고 있자니까. 그가 마치 무슨 이상하고 신기한 동물이라도 바라보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왜 우는 거지? 하고. 나는 그때 그가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물은 것이 내 눈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눈물이라는 찝찝한 액체와 결부된 인간의 유치한 감정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궁금하게 여겨졌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감정적인 그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인지도 몰랐다. 아니다. 그를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사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제스처들은 너무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던가.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마치 공식처럼. 그것은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의 한 양태가 진정 눈물이어서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모방해 왔고 그리고 지독히도 오랫동안 그 모방의 습관이 연장되어 왔기 때문일 따름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서는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면서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그 속에서 합리화시켜 버린다. 간편하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가 더 맞는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은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나쁜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정확했다. 하지만 나는 머리로서는 충분히 그를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의 그런 표현 방식에 쉽게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의아해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속이 뒤틀리곤 했던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도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길들여져 왔을 텐데
그 모든 통념과 습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확신을 내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자신의 몸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그 습관이 불쑥 튀어나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타인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그 저급하고 치사한 욕망이 내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무덤덤한 관계를 1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유치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내 욕망 때문인지도 몰랐다. 분명하게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의 목적이 그가 도달해 있는 지점을 향한 나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도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는 내가 여태껏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난해하고 쉽사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만은 확실했다. 그와의 결별의 시점도 어쩌면 두 가지 목표 중 하나가 성취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막연하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내 쪽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지독히 좋아하거나 사랑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단지 그는 내 뒷덜미를 꽉 움켜잡는 그 무엇일 뿐이었다. 상처받는 것은 내 영혼이 아니라 오로지 자존심일 뿐이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주제넘기 짝이 없는 연민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같은 과 사람들 몇 명과 우연히 벌이게 된 술자리에서였다. 신경이 쓰일 정도로 말라 있었던 것도 그랬지만 한쪽 구석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방인처럼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엄청난 친밀감과 연민을 그에게서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내 감정일 따름이었다. 그가 알았더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할. 그는 우리과 선배였고 나보다는 나이가 몇 살 많았다. 그는 몇 년 동안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날 우연히 학교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고, 항상 유들유들하고 오지랖이 넓은 한 후배의 권유에 엉거주춤 술자리까지 따라오게 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학교를 다닐 때도 거의 말이 없는 편이었고 간혹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바람에 교수와 학생들을 당혹하게 만들곤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가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본 것은 비난의 의도가 전혀 담겨있지 않은 순수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질릴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형용사를 쓰고 있는 나의 글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의아해했을 뿐이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단지 그는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글을 쓴 나를 일깨워 주었을 따름이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당한다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나의 허점을 타인에게 적나라하게 들켜버렸을 때의 참담함 때문이리라. 나는 아무튼 좀 날이 선 눈초리와 목소리로 오히려 그를 추궁하듯 올려다보며 재차 물었다. 또 뭐가 문제야? 그는 나의 그런 감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하게 되물었다. 박영자라는 여자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게 가능한 건가? 나는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괜히 심사가 뒤틀려 억지를 부리듯 말했다. 완벽한 객관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따지려 든다면 글이라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 아니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난 단지 아무런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 같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순간 나는 치씹듯 내뱉었다. 당신의 그 지독한 완벽주의,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뱉어낸 말들이 입안에서 미처 다 튀어나가기도 전에 나는 나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다. 그의 말과 나의 말이 그런 식으로 어긋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태껏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매번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불쾌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다. 소위 이성이라는 것으로서 그런 불쾌감을 자제해왔던 것인데 그날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감정이 터져나와 버렸던 것이다. 아무튼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파르륵 진저리를 치며 뱉어낸 나의 욕설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의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정지한 느낌이었다. 질식할 것만 같은 침묵을 깨트린 것은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켠 라이터 소리였다. 라이터 끝에서 반짝하고 불길이 터져나오는 순간 나는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 작은 불길이 순식간에 포화 상태의 방안을 태워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길은 정확하게 그가 물고 있는 담배의 끝에만 옮겨 붙었다.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의 옆모습은 어느새 완전히 평화로워져 있었다. 그가 다시 한 모금 담배를 음미하듯 빨아들일 때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바깥으로 나왔다. 소주 한 병 사오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그에게 남기고.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진 않고 있었지만 하늘은 비를 무겁게 이고 있었다. 한바탕 비가 퍼붓기 전의 잔뜩 웅크린 하늘이 야릇한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가 벌어질 것 같은 사건의 전조. 그 아슬아슬함이 일상의 권태로부터 나를 긴장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상태를 좋아했다. 아무런 사건이 없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가게 주인은 대낮부터 소주를 사러 오는, 그것도 몇 병씩이나 사러 오는 젊은 여자를 약간은 호기심 어린 그리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훔쳐보았다. 굳이 인사를 트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 매번 처음 들르는 손님처럼 구는 나를 아는 체 하지는 않았지만 나에 대해서 알 만큼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위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혼자 사는 여자, 그러면서 가끔은 남자를 방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 게다가 가게에서 주로 사가는 물건이 소주나 담배 아니면 라면 따위라니. 그런 주인 여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는 이 동네에 너무 오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 전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누렸던 익명의 자유는 이제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눅눅하게 젖어있는 도시 변두리의 하늘을 향해 하하하고 숨을 내뿜자 고개하듯 골목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뒷공무니에서 흘러나온 독한 가스가 입속으로 훅 빨려 들어와 빠른 속도로 폐속으로 번져 들어갔다. 거의 본능적으로 격렬하게 기침을 해댔지만 연기는 어느새 몸 구석구석 스며들어 버렸는지 한 점의 연기도 뱉어지지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기척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반드시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좀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표정이 순간 슬프게 보였던 것은 내 착각이었을까. 커피잔 2개를 소주와 함께 맨 방바닥에 늘어놓으면서
그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는 마치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그대로 누워 있었다. 순간 아까 내가 그를 향해 퍼부어댄 느닷없는 폭언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싫어하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느끼기에 사건은 언제나 돌발적이고 우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건은 오래전부터 착착 진행되어 온 필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우연한 나의 실수라든지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간에 있었던 그와 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냥 술을 마시고 싶을 따름이었다. 평소에는 항상 복잡하게 돌아가던 머리가 정작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순해져 버리는 것은 그런대로 편리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몸에 잔뜩 힘을 주고 내리는 결론보다는 가뿐하게 그리고 가볍게 내린 결론이 오히려 경쾌하고 산뜻했다.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을 가볍게 날려버릴 요량으로 나는 제법 움푹한 커피잔이 절반 정도 차게 술을 따라 단숨에 마셔버렸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었지만 알코올은 신기하게도 빨리 몸속에서 퍼져 순식간에 취기가 올랐다.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대범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는 아직도 그대로 누운 채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켜두었던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는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돌고 있었다. 똑같은 음악이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소리가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형광등처럼 일상화되어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나는 돌아가고 있는 모차르트를 끄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었다. 일상적인 것이 주는 편안함쯤으로 모차르트를 격화시키면서 함께 마시자는 권유도 하지 않았던 터이지만 그는 내가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울 때까지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다. 멍하니 눈을 뜨고 죽은 듯이 누워있는 그의 몸 위에 거의 폭력적으로 내 몸을 올려놓은 것은 소주 한 병을 깨끗이 비운 직후였다. 반드시 술 기운 탓만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나는 그런 술 기운을 빌려 그와의 어색한 분위기를 덮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내가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사랑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물리적인 자극만으로도 얼마든지 성행위가 가능한 것이 바로 남자라고 무수한 잡지들에서 밝혀놓았던 속설이 그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다. 알코올 덕분에 더욱 대담하고 적나라해진 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들끓는 나의 욕망을 그의 몸 위에서 마음껏 풀어헤쳤다. 마치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에게 나는 복수하듯 정복하듯 왜곡된 나의 욕망들을 배설하고 또 배설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몸 위에서 축 늘어진 나는 어떤 수치심과 허탈감을 느꼈다. 그때 그가 음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강간이야. 강간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깊숙이 와 꽂히는 순간 나는 몸이 싸늘해지면서 절단이라는 단어가 명료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그 단어는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직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어쩌면 꽤 길기도 한 세월을 정리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던 것일까?
나의 머릿속에서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토막난 필름처럼 뚝뚝 끊어져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끊어진 필름들을 이별의 피날레란 결론이 도출되도록 짜맞추고 있었다.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논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나로서는 그런 편집을 통해서만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토막난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좀 이상한 감정에 휘말리고 말았다. 어떤 비애 같은 것. 싸늘하게 식어있던 내 몸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눈가에서 축축하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왔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까지 비죽거리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고, 급기야는 흑흑 흐느끼기까지 한 것이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대책없는 눈물과 콧물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순전히 술 때문이었다. 종종 알코올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곤 하지 않았던가. 그의 몸 위에 엎어져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몸을 일으켰을 때 정작 물기로 번들거리고 있는 것은 그의 몸이었다. 그의 움푹한 가슴팍은 내 눈물과 콧물로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빠져나갈 만큼 열어두었던 창문을 통해 굵은 빗방울이 두두둑 튀어들어왔다.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사람처럼 몸을 벌떡 일으킨 그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비가 내린다는 사실도 망각한 사람처럼 추적추적 비를 맞으며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 우산을 받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와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만큼의 거리가 정확한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발짝 거리를 둔 채 그냥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따라 유난히 캄캄하게 보였던 그의 등짝이 타인의 존재를 전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선 술집은 그날의 하늘 색깔만큼이나 오중충하고 칙칙한 곳이었다. 다행히 지하가 아닌 2층이라 퀴퀴한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불그스름한 불빛이 타락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허스키한 목소리의 국내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우울한 기분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술집에서 우리는 누가 보아도 마지막임을 예감할 수 있는 연인처럼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끌거리는 생맥주와 오징어 안주가 나올 때까지. 500cc짜리 맥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켠 그가 마치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냈어. 너를 만나기 전에. 너를 만나게 된 그 무렵 나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던 거야. 외로움의 끝은 내 존재의 형체조차도 흔적 없이 뭉개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공포였거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런 사실을 내가 눈치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너를 만나면서 내가 깨달았던 건 더 이상 사람과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었어.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소통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인지도 모르지.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사물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게 된 거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를 곧잘 당황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의 너와 나 사이에 가로놓였던 그 캄캄한 암흑. 그것은 네가 느꼈던 당혹감보다도 훨씬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나 자신이 생각해도 암담할 정도로 나는 인간의 감정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지. 네가 느꼈던 내 모습, 그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진실이었어. 그 짧은 순간 그가 중얼거렸던 이야기는 여태까지
그와 내가 만나는 동안 했던 그의 말 중 가장 긴 이야기였다. 그의 가슴 저 밑바닥에 단단히 눌러붙어 이제는 딱지가 되어버린 그의 이야기들이 부스럼이라도 되어 저렇게 떨어져 나오는 건가 생각하며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마치 그 순간 다시금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다.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 색깔과 입술 연지의 색깔이 몹시도 붉은, 그래서 빨갛다는 느낌만 압도적으로 들게 하는 술집 여종업원이 비어있는 그의 맥주잔을 걷어가며 물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가져온 맥주의 거품이 넘쳐 흘러 탁자를 적시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혼자 지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떨어져 나와 좀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처음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인가 하는 것이었어. 내가 그런 말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30년 가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왔던 용어들을 벗겨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건 단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닐 거야. 사고체계와 감정의 체계조차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지. 언어 사용의 변화로 인한 사고체계의 변화인지 아니면 사고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지금은 뭐랄까 몹시 혼란스러운 느낌인데 문득문득 구역질 같은 것을 느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야. 불쾌감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구역질이지. 구역질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마치 구역질이라도 할 것처럼 낯빛이 변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던 그는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문득 어떤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와의 만남이 어쩌면 운명 같은 게 아닐까 하는. 그동안 그를 만나왔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의미도 그렇지만 이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삶에서 흔적도 없이 그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쩌면 착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만남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는 이미 내 삶의 그림에 너무나 선명하고 강하게 각인되어 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 끈적한 예감을 떨쳐버리듯 후 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내 질문에 그가 상식적인 대답을 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물었다. 어디로?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거품이 가라앉은 맥주컵, 바로 그곳이기라도 한 것처럼 거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맥주를 꽤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오래오래 입을 떼지 않고 그것을 마셨다. 음침한 술집에서 음침한 모습을 하고 그와 나는 맥주를 5,000cc 정도 마시고 담배를 거의 2갑 가까이 피운 다음 빨간색 여종업원이 2번쯤인가 와서 영업 끝날 시간이 다 되었다는 소리를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바깥으로 나왔다. 그동안 한바탕 비가 쏟아져 내렸는지 거리는 온통 빗물로 젖어 있었고 그때까지도 연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이 고여 흥건한 차도 위를 자동차가 쫙 소리를 내며 질주하고 있었다. 술과 담배 그리고 그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붉은 등 아래서의 독백 같은 그의 이야기들로 혼미해져 있던 정신이 차가운 비가 볼에 와닿는 순간 다소 맑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비로소
안전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때로는 진저리 치던 현실이긴 했지만. 비로 인해 조금은 깨끗해진 거리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 집 쪽을 향해 휘척휘척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휘청거리는 다리가 술 탓인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그의 영혼 탓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몹시 비틀거리고 있었다. 사실 그날 저녁 그가 마신 술은 평소의 그의 주량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었다. 내 자취방이 있는 쪽으로 걷고 있던 그가 돌연 몸을 돌려 뛰기 시작한 것은 골목길을 막 접어들던 무렵이었다. 마치 한 마리 작은 표범처럼 날쌔고 민첩하게 몸을 돌려 뛰어가는 그는 그 순간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착시 현상인가 생각하며 눈을 깜빡거리며 서 있다가 끼익 하는 기계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다. 노란색 유니폼의 왼쪽 팔뚝에 모범 운전사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택시 운전사의 고함 소리가 눅눅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더욱 차갑게 갈라놓았다. 젊은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술을 처먹었으면 얌전히 집에 가 자빠져 잘 일이지. 누구 신세 망칠 일 있어? 엎어져 있는 그를 향해 침을 퇴 한번 뱉고는 부연 연기를 쏟아 놓은 채 택시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의 몸 어디에? 그리고 그의 영혼 어디쯤에 그렇게 날렵하고 가뿐한 비상의 에너지가 숨어 있었던가. 자유로운 한 마리의 표범이 되어 그렇게 몸을 날리던 그는 단 몇 미터도 못 가서 그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차도 위에 웅크린 채 비에 젖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pot박이인 듯 서서 하는 어눌한 신음소리만 짧게 내뱉었을 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부하는 또 한 대의 차 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를 향해 뛰어갔다. 몇 년 동안 거의 뛰어본 적이 없는 내 다리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빽빽했다.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 연신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를 차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몇 초간의 그 표범 같은 비상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자율신경마저도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를 질질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멀리 낯선 존재로서 맴돌기만 하던 그가 그 순간에는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내맡기고 있었다. 시체처럼 쭉 늘어진 채 끌려 나오던 그가 폭발적인 울음을 터뜨린 것은 한쪽 다리가 아직도 차도 밖으로 채 빠져나오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한쪽 다리는 차도 위에 그리고 한쪽 다리는 보도 위에 올려놓은 채 털퍼덕 주저앉아 한 손으로는 비에 젖은 땅바닥을 짚고 한 손으로는 퍽퍽 땅바닥을 쳐대며 진짜로 그는 손바닥으로 땅을 쳐대고 있었다. 엉엉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큰 남자가 그런 모습으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은 몹시 슬퍼 보이기보다는 왠지 끔찍하면서도 희극적으로 보였다. 마치 들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기묘하게 꺽꺽거리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때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언제나 겉돌기만 했던 슬픔 같았던 그와의 만남으로부터 그리고 추적거리며 비가 내리는 겨울밤에 한길가에서 스산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그로부터 벗어나 따뜻한 불을 밝힐 수 있는 내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순간 내 눈에 비친 장형수라는 남자는 바로 절망의 늪이었다.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내 전부를 흔적 없이 삼켜버릴 무시무시한 절망의 늪. 나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그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울음은 마치 연극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는 통곡을 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라고 몇 번인가 울부짖었다. 붙잡을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하늘과 지륵 같은 허공을 올려다보며 그의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뚝 하고 울음을 그치는 소리가 난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그의 통곡은 조금씩 가늘게 잦아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느닷없이 사라져버렸다. 일정한 톤으로 반복해서 울리던 알람 시계의 기계음이 어느 한순간에 뚝 멈추어 버리듯이 그렇게. 나는 순간 그가 울음을 그친 것이 아니라 숨쉬기를 멈추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다급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엉뚱하게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빛 속에는 뭔지 모를 간절함까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손을 뻗어 그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 분명히.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감정이 실린 그의 눈빛을 확인한 순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을 느끼며 그를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은 그의 삶이 당장에 내 목을 온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고개를 돌린 내 영혼은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지만 정작 내 두 다리는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과 정적을 깨트리며 그가 일어섰다. 그때 불쑥 내 입에서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저만치 떨어져 서 있는 그의 얼굴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물기 같은 것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캄캄해져 버린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어둠 저쪽에서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야겠어. 독백하듯 낮게 중얼거린 그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었지만 나는 조금 소리를 높여 되물었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야겠어 라는 그 음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 높여 묻는 나의 질문에 대한 무언의 대답인 양 잠시 그가 나를 응시하듯 바라보았다. 곧이어 그는 내가 서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전혀 비틀거리지도 않고. 하지만 나는 그를 더 이상 부르지도 뒤쫓아가지도 않은 채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그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어둠 저 너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너울거리고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버리듯 사라진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다가 술 취한 행인이 한쪽 구석에서 웩웩거리며 개어내는 토악질 소리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 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밤새 흉몽에 시달렸다. 내가 그를 다시 찾게 된 것은 거의 매일 밤 지륵 같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얼굴 없는 남자가 내 꿈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시커먼 물만 음산하게 출렁이고 있는 꿈을 꾼 다음 날이었다. 그가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며칠을 계속해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를 만나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도 어쩌다가 내 쪽에서 연락을 하면 번번이 그는 없었다. 그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짐작컨대 그는 꽤 부잣집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받은 돈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해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그는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고 이렇다 할 밥벌이도 하지 않았다.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생계 문제에는 별 걱정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간혹 그는 자신의 비생산적인 삶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는 것 같았다. 어디론지 모르지만 그는 자주 여행을 하는 편이었으므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없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왠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다시 만나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몇 달이 지나도록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난 급기야 그의 소식을 알만한 후배를 찾아 학교로 갔다. 우리가 졸업한 대학에서 강사직을 맡고 있는 그 후배는 언젠가 그와 만나는 자리에 그와 함께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과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그 후배는 나를 보면서 잠시 놀란 것 같았다.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사무실로 나를 안내한 그는 손수 탄 커피를 내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장 선배 소식이 궁금해서 오셨죠?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쓱해하는 나를 그가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았다. 그 후배를 통해서 그의 소식을 듣게 되리라 확신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면서 나는 괜히 찾아왔나 보다 하고 속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전혀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장 선배에게 그런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빛이 하얘지는 내 모습을 보고 당황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물었다.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그러자 후배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했다. 그게 그러니까 장 선배가 얼마 전에 하다가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두어 모금 빨지 않은 담배를 비벼 끄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 표정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장 선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학교 회관에서. 장 선배, 결혼 등의 낱말들이 토막토막 머릿속에 입력되자 내 입에서 헛 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났다. 죽음이라는 단어와 결혼이라는 단어 사이의 그 엄청난 간격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사실은 저도 당황했어요. 장 선배가 학교로 찾아와서 결혼한다는 말을 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의외였지만 그 상대가 혜령 씨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좀 괴팍하고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인데다가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술만 취하면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며 중얼거리곤 하더니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혜령 씨가 장 선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병원에서 퇴원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혜령 씨를 만나면서 상당히 안정돼 보이길래 두 사람이 잘 되어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선배 집에 갔었는데 형수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장 선배도 혜령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대로 행복해 보였어요.
장형수라는 남자의 행복한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멍해져 있는 내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후배가 변명하듯 말했다. 지금 혜령 씨에게 이런 말을 하긴 좀 못하지만 장 선배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잘 아시겠지만 장 선배 정말 여린 사람입니다.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래요. 물론 장 선배로 인해 아버님께서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아오시던 끝에 그렇게 된 건데 장 선배는 자신이 아버님을 죽인 거라며 괴로워했어요. 그날 밤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중얼거리던 그의 말도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임을 새삼스레 떠올리고 있는데 후배가 잠시 한숨을 내쉰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다. 혜령 씨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 있는 고목 위에 운동권 학생 한 명이 올라가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슈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꽤 규모가 큰 사건이었던가 봐요. 그 당시 장 선배는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이었는데 그날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서관 밖 잔디밭에서 그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도서관 안으로 또 한 학생이 유인물 뭉치를 하나로 안고 헐레벌떡 뛰어들어 왔었대요. 경찰에게 쫓겨들어온 그 학생은 급한 김에 유인물 뭉치를 장 선배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던져놓고 달아났던가 봐요. 그날따라 장 선배가 도서관 출입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게 화근이었죠. 원래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장 선배는 형사가 도서관 안으로 들이닥쳐 유인물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자신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 끌고 나갈 때까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기만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그렇게 끌려가서 꼬박 1년을 옥살이를 했지 뭡니까? 후배의 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옥살이라는 말이 장형수의 삶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낯선 용어처럼 여겨져 멀뚱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그가 설명하듯 말했다. 군부 독재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시기라 상식이 통하지 않던 상황인데다가 그 무렵 학생들의 크고 작은 데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썽의 소리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 가두던 때였어요. 그런데 장 선배는 워낙 고지식하고 자기 세계에만 빠져 살던 사람이라 자기 몸 살릴 줄을 전혀 몰랐던 거죠. 사소한 농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장 선배가 형사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면 끝날 일을 장 선배는 또박또박 말대꾸를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겠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엉뚱한 말들을 늘어놓았을 것이고 장 선배에 대해서 도무지 감이 안 잡힌 형사들은 에라이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그를 불순분자로 낙인 찍었겠죠. 원래 철학가 사람들이 좀 엉뚱한 편이긴 하지만 장 선배는 진짜 살아있는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철학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철학을 한 장 선배가 현실에서 망가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치명적인 경험은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장 선배가 운이 나빴던 거죠 뭐. 아무튼 장 선배의 그 사건은 좀 특이한 경우라 그 당시 우리 철학가의 큰 관심거리였어요. 과차원에서 장 선배를 풀려나기 위한 노력도 해보았지만 허사였어요. 게다가 장 선배의 경우는 운동권과 연결된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권 쪽과 함께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개같은 경우였어요.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옥살이를 한 거라면 그래도 명분이나 있지. 더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그렇게 되자 장 선배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던 사실이었어요.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한계를 느낀 장 선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법정에서도 침묵한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수 씨의 아버님은 언제? 워낙 꼬장꼬장하신 어른이라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아들의 태도가 못마땅해 면회 한번 안 가시고 소가리만 하고 계시다가 딱 한 번 면회하러 가셨던가 봐요. 그때 장 선배를 보러 오신 아버님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 얼굴을 한참 노려보다가 그냥 뒤돌아 가셨나 봐요. 그렇게 다녀가신 얼마 후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 선배 가슴에 못이 박힐 만도 했죠. 하지만 그때 아버님 연세가 7순 가까이 되셨으니까 노안이라 여길 만도 한데 장 선배는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장 선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덫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게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장 선배 같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덫 말이에요. 덫. 그렇다. 정작 덫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장형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덫을 두려워하다 못해 아예 두 발을 한 곳에 꽁꽁 묶어두고 움직이기를 거부한 겁쟁이가 바로 나였다. 1년을 넘게 만나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삭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겹겹이 막을 치고 도사리며 보호해야 할 만큼 소중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나 했던 걸까? 나는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며 그 후배의 방을 나서던 내가 문득 그에게 물었다. 지금 그는 어디 살고 있죠?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그를 꼭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던 것이다. 불쑥 장형수의 연락처를 묻는 나를 살피듯 쳐다보며 한참을 망설이던 후배는 담담해 있는 내 표정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결심한 듯 말했다. 명륜동에서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어요. 비디오 가게라니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지도 않았지만 비디오 가게라는 것이 하도 엉뚱해 의아해하며 뒤묻자 그가 말했다. 성화대학교 입구에 새날 비디오라고 원래 그 형수가 하고 있던 거였나 봐요. 그럭저럭 생활은 되는 모양이던데. 명륜동에 있는 새날 비디오 가게로 내가 찾아가게 된 것은 그 후배를 만나고 난 며칠 후였다. 코 큰 남녀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 듯 격정적인 자세로 엉겨붙어 있는 선정적인 포스터가 출입문에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는 새날 비디오 가게는 여느 비디오 가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좀 색다른 점이 있다면 출입문에 뿐만 아니라 쇼윈도에도 새로 들어온 비디오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선전 포스터들을 도배하듯 붙여놓았기 때문에 가게 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 그곳은 도시 한가운데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밀실 같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빽빽하게 포스터를 붙여놓은 가게를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보면서 나는 잠시 야릇한 흥분을 느꼈다. 저 밀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딱히 장형수를 만나고자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행여 그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소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그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밀실의 출입문이 슬그머니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 나타난 것은 내가 그 부근을 얼쩡거리기 시작한 지 30분가량 되었을 때였다. 길게 늘어뜨린 빠마무리와 어울리게 긴 치마를 입은 여인이 연탄 집게를 허옇게 타버린 연탄을 끼운 채 문을 열고 나왔다.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몰래 숨어서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인은 가게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 쓰레기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여인의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기우뚱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했나 생각하며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인의 몸이 기우뚱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빈 연탄 집게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늘 그랬듯이 나는 또 한 번 장형수의 삶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형수의 부인임에 분명한 그 여인이 비디오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서 있었지만 장형수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안이 보이지 않는 밀실 안으로 완전히 몸을 숨겨버린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화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와 내가 닮은 꼴이라는 사실이었다. 날기를 희망한다는 것. 그것은 감히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가당찮은 욕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기를 꿈꾸며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장형수와 나는 우스꽝스런 닮은 꼴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개가 아니었다. 인간의 조건 중에 날개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집 앞 구멍가게에 들렀다. 평소와는 달리 아는 체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내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게 여주인에게 미소를 보내며 번개탄을 샀다. 그날 밤 내 자취방 아궁이에서는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몇 달째 방에 깔려있던 전기 장판은 반듯하게 포장되어 미니 옷장 위로 올려졌다.